이것도 걸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매운맛을 2번이나 톡톡히 보았던 한 여자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짐처럼 얹고 살고 있었지요.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는데 장녀로서 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들은 한 번도 힘들다는 결혼을 저는 2번이나 실패했으니까요. 부모님께 자식의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려도 모자랄 판에 2번이나 아픈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동생들 보기에도 민망해서 그 마음이 오랫동안 제 안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 2번의 실패 중에서도 2번째 결혼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지방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대학을 오고 직장을 잡으면서 서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봉사활동이나 기부도 거르지 않으며 제 스스로를 참 대견하게 여기며 살았지요. 하지만 첫 번째 결혼을 겪으며 그 단단했던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하지만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출근할 생각만 하면 퇴근할 때부터 머리가 지끈거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매일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야. 결혼하자마자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나 한 번만 이해해 주면 안 될까? 남편은 참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 2년 연애 끝에 평생을 약속했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딱 2달 만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던 터라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저에게는 남편의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천천히 가져도 되니 괴로워하는 남편을 먼저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에는 담지도 못할 험한 욕을 섞어가며 게임에만 빠져 살기 시작했지요. 여보, 제발 그 욕 좀 그만해요. 듣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대체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취업 준비는 안 할 거예요? 딱 2달만 쉬고 다시 일을 구하겠다던 남편은 3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치를 슬슬 보며 게임을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눈 뜨고 감을 때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헤드폰을 낀 채 밤새도록 욕설을 내뱉으며 게임을 하고 제가 퇴근할 때쯤이 되어서야 부스스 일어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하기는커녕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내가 게임하면서 욕 좀 한다고 당신이 스트레스 풀어줄 거야? 듣기 싫으면 당신이 귀를 막든가. 나도 이력서 넣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걸 어떡하라고?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지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도 제 눈치를 보며 슬쩍 거절하는 걸 제가 다 들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요.
면접 오라는 전화 거절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당신 대체 왜 그래요? 평생 일 안 할 거야? 그러자 남편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넣어본 것뿐이고 직장 들어가면 또 언제 쉬겠냐며 쉴 수 있을 때 마음껏 놀겠다는 게 무슨 죄냐고 도리어 저를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제 가슴은 골백 번도 더 무너져 내리는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철없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돈부터 모아야 할 텐데 당장 제가 일을 쉬면 생활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잔소리 좀 그만해. 그렇게 걱정되면 애를 낳지 말든가. 라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더군요. 행복해야 할 신혼집은 매일같이 고성만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 집안에서 담배까지 피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코를 찌르는 담배 냄새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지요. 남편은 게임하다 화가 나서 한 대 피운 게 무슨 큰일이냐며 오히려 저를 유난스러운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무려 2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성실해 보였는데 제가 속았나 싶어 배신감에 몸서리가 쳤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아이가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자 그제야 남편은 변하겠다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지요. 시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아들을 너무 한심하게 키웠구나. 제 아비처럼 안 키우려고 했는데 그 게으른 본성이 결혼하자마자 나올 줄은 몰랐다. 참 아쉬웠던 건 시댁 식구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홀로 자식들을 키우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제 편이 되어 남편을 같이 혼내주기도 하셨기에 그나마 제가 2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년이 여기까지라는 생각에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졌지만 이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 한동안은 밖에도 못 나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고향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가족의 온기만큼 좋은 약은 없었습니다. 2달간 부모님 댁에 머물며 동생들과 부모님의 위로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평생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지만 제 직장과 삶이 있는 서울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과거를 깨끗이 잊고 다시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오순도순 살고 싶었던 꿈은 잠시 미뤄졌지만 소중한 제 30대를 눈물로만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며 예전보다 더 씩씩하게 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추스르던 중 30대 중후반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참 오랜만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2번째 남편이었지요. 우리는 건강도 챙기고 바람도 쐴 겸 가입했던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체력이 그리 좋지 못해서 3달 정도 산을 타다가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동호회를 그만두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 송별의 날 남편이 수줍게 다가와 제게 마음을 전하더군요.
유진 씨, 사실 산행할 때부터 유진 씨를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했거든요. 이제 동호회에서 뵙는 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용기가 나네요. 밖에서 저를 몇 번만 더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저처럼 아이 없이 한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어 보여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 고백을 받아들였지요. 첫 결혼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라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상처를 듣고는 저를 안심시키려 무던히도 애를 썼지요. 유진아, 이건 내가 예전에 이직할 때 냈던 이력서야. 경력에 공백 없는 거 보이지? 나 절대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담배도 안 피우고 게임도 할 줄 몰라. 라며 이력서까지 보여주더군요. 심지어 아이를 갖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강검진 결과지까지 내밀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게 남편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했다는 말에 내가 아무 이상 없다는 걸 꼭 확인시켜주고 싶었어. 우리 나이가 있으니 재혼하게 되면 바로 아이부터 가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실은 나도 전처와 10년 넘게 살면서 아이가 없는 게 참 아쉬웠거든. 그날 저는 남편의 전처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처의 사치와 나태함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임신 준비를 한다며 일을 그만두더니 다시는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살림도 안 하면서 명품 가방과 비싼 옷만 사들였다는 겁니다. 더 마음 아픈 건 남편의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전처를 시어머니께서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전처는 그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며 시부모님께 돈만 요구하고 함부로 대했다는군요. 심지어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슬퍼하기는커녕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다 쫓겨나기까지 했다니 듣는 제 가슴도 답답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전처라면 이제 치가 떨린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서로의 아픈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나니 우리 사이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지요. 하지만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에 다시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갑상선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다행히 초기라 수술하고 약을 먹으며 치료하면 된다고 했지만 암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무서웠습니다. 그 힘들었던 두세 달의 시간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경철 씨. 혼자 병원 다니려면 참 막막했을 텐데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제 인사에 남편은 아이처럼 순수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청혼을 하더군요. 유진아, 내가 아픈 걸 보면서 내 마음을 확실히 알았어. 난 내가 어떤 병에 걸린다고 해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너한테 청혼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진심 어린 말에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했더니 두 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라며 축복해 주셨고 동생들까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니
남편도 참 뿌듯해했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첫 결혼 때 시댁 어른들과 사이가 좋았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예쁜 며느리가 되고 싶었지요. 시어머니는 경기도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집이 아닌 밖에서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좋은 소고기를 준비해 들뜬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내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말인데도 바쁘다며 나오지 않은 시누이도 서운했지만 식사 내내 한마디도 건네지 않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남편이 보다 못해 어머니, 유진이 무한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라고 거들자 시어머니는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재혼은 너희 자유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거라. 내 집에 안 찾아와도 되니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남남처럼 선을 긋는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전처에게 상처를 너무 크게 받으셔서 마음의 문을 닫으신 거다. 원래 성격이 그러시니 서운해하지 마라. 라며 저를 달랬지만 저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예의는 갖추었지만 남편에게조차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헌신했던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컸기에 원래 저 집안 분위기가 대면대면한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살림을 합치며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참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 그 자체였기에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 모진 풍파를 겪었구나 싶어 매일이 행복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댁에 대한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에도 너희들 올 필요 없다며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명절인데 아들 얼굴도 보기 싫다는 어머님의 태도에 잊고 있던 의구심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해 기어코 음식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를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반가움은커녕 몹시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내 말을 우습게 듣니? 라며 대놓고 짜증을 내시더군요. 민망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온 거니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잖아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설거지도 제가 다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안방 근처로만 가면 시어머니께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화장실이 안방 근처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데 제가 화장실만 가려고 하면 눈동자를 파르르 떠시며 저를 감시하듯 쳐다보셨습니다. 너 왜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니? 물새 나오니까 물도 적게 마셔라. 라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셨지요. 그 모습이 꼭 들켜서는 안 될 귀한 보물이라도 숨겨둔 사람 같았습니다. 더 기막힌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안 보는 사이 슬쩍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신 어머니가 방문 손잡이를 덜컥거리시더군요. 가만히 보니 밖에서 문을 잠그신 게 아니라 안에서 잠긴 문이 잘 닫혔나 확인하시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상해서 여쭤봤더니 거의 경기를 일으키며 화를 내셨습니다. 방금 문 잠그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습니다. 난 열쇠가 있지. 내가 내 방에 누가 오는 거 질색이라고 했잖니. 내가 호기심에 열어볼까봐 그런 거니까 신경 꺼라. 그리고 이제 그만 가. 왜 오지 말라는데 와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니? 남편까지 옆에서 좌불안석이 되어 어서 가자고 제 팔을 끌더군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 해도 며느리가 무서워 자기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며느리를 그토록 밀어내고 방문까지 꽁꽁 걸어 잠그는 시어머니의 행동. 이게 정말 단순한 성격 탓일까요? 그날 이후 제 행복했던 신혼생활 위로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3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도리를 하고 싶어 남편에게 식사 대접을 하자고 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니 절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약속이나 한 듯 저를 밀어내니 그 찝찝함이 도무지 가시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생신 당일 결혼식에 간 남편 몰래 혼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 속 시원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프셔서 쉬신다고 했는데 말이지요. 저는 외워두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쌀쌀한 날씨 탓도 있었지만 왠지 오늘만큼은 그 안방의 비밀을 꼭 알아내야겠다는 비장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사온 음식들을 내려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굳게 닫힌 안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 안에 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토록 기겁을 하셨을까? 궁금함을 참지 못한 저는 결국 안방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식 문이라 어릴 적 동생들과 장난치며 익혔던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따고 들어갔지요. 문이 열린 순간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환자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헬쑥한 안색의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오직 눈동자로만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는 제 물음에도 그 여자는 으으하는 신음 섞인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을 봐서 돌아오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 또한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지요. 어머님, 멋대로 들어온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숨겨두신 건가요? 남편도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을 사서라도 뒷조사를 하겠다며 울먹였지요. 침대 위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소리 없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가
그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떼어 저에게 엄청난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뒤로 넘어갈 뻔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떼셨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너에게 못할 짓이었지. 이 애는 내 전 며느리이자 경철이 전철한다. 지금 루게릭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가족도 없는 애라 내가 참아 보낼 수 없어서 돌보고 있는 거란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전철하고요? 하지만 분명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사치스럽고 어머님께도 못되게 굴었다고 했는데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철이 그놈이 정말 그렇게 말했니? 천벌 받을 놈. 이 애가 얼마나 천사 같은 애인데 세상에 이런 효부가 또 없단다. 경철이가 인간 말종 같은 짓은 다 해놓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이 들려주신 진실은 제가 알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이 25, 전처가 24살 때 만나 무려 15년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4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와 연애를 시작할 무렵까지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제발 헤어져 달라고 전처에게 악을 쓰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처는 시부모님께 친딸보다 더한 효녀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빙판길에 다치셨을 때는 일도 제쳐두고 달려와 수발을 들었고, 시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했을 때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돈을 되찾아오기도 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만 믿으세요. 라며 환하게 웃던 그 착한 며느리를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아들인 경철이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었다고요. 특히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전처의 헌신은 눈물겨웠습니다. 아버님 부축하다가 어머님까지 다치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실게요. 라며 스스로 시댁에 들어와 병수발을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의 병세가 나빠져 기저귀를 차게 되었을 때도 그 젊은 며느리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대소변을 다 받아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님 가여워서 어떡해요. 제발 오래오래 곁에만 있어주세요. 라며 엉엉 울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위해 1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간병에만 바친 그 여자가 남편의 말대로 사치를 부리고 시부모님께 막말을 했다는 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지요. 남편의 전처에게 시부모님은 그저 남편의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긴 투병 끝에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딱 1년 뒤, 이번에는 헌신적이었던 전처에게 루게릭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철이 그놈도 같이 간병을 했지. 그런데 이 병이 낫는 병이 아니라 점점 몸이 굳어가는 병이라니까 그놈이 고생만 하다 젊은 날 다 보내기 싫다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토록 극진히 보살핀 아내를 병이 깊어지자마자 내다버리려 한 것이지요. 전처는 2년 만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고 말조차 어눌해졌는데 남편은 그 무서운 병마와 싸우는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가 아들인 남편을 집에서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제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비참하고도 강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그놈을 내쫓으며 그랬다. 네 아비 똥오줌 받아낸 내 처를 버리려면 나도 버리고 가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놈이 정말 짐을 싸서 나가더구나. 그러고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 전처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처지에도 그놈 앞길 막기 싫다며 눈물로 도장을 찍어줬지. 그게 불과 너를 만나기 직전의 일이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다정함, 건강검진 결과지, 이력서,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병수발이라는 짐을 어머니께 떠넘기고 자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저라는 새로운 희생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거나 더 아파지면 전처 때처럼 착한 척하며 떠날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 했던 것이겠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줄 꿈에도 몰랐던 남편은 안방에 서 있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침대 위의 전처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아, 왜 여기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내 청춘 다 바쳐서 병수발 들었는데 이제 마누라까지 병들었어. 그럼 나보고 평생 시체 같은 여자 옆에서 썩으라는 거야? 그 파렴치한 말에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의 이혼에 대한 부끄러움보다 무서운 건 사람에 대한 환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위였던 그놈의 멱살을 잡으러 서울로 올라가시겠다는 걸 겨우 말렸고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결국 저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무효를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거부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서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치부를 낱낱이 밝히며 제 편을 들어주셨지요. 덕분에 저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자료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받아야 할 몫이에요. 그분 간병비에 써주세요. 처음에는 거절하시던 어머니도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돈을 받으셨고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두 번이나 이혼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지옥 같은 사기 결혼에서 빠져나온 제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기로 했지요. 요즘 저는 주말마다 루게릭 환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그 안방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눈망울이 자꾸 떠올라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을 두 번이나 보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혼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속아 사는 것이라는 거리요. 비록 장녀로서 부모님께 면목 없는 딸이 되었지만
남은 인생은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채워나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매운맛은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 치러야 했던 혹독한 수업료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 김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